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에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요. 아주 파렴치한 인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입니다. 제가 이런 더러운 인간에게 저의 딸을 주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그때 끝까지 말렸어야 했는데 말이죠. 애미로서 딸 가슴이 찢어지는 꼴을 보는 것은 죽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20살까지 곱게 키워놨더니 대학교 1학년 때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자식 앞세우신 부모들은 제 심정이 어땠을지 아실 겁니다. 그냥 세상의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남편이고 남아있는 자식이고 다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먼저 간 자식놈만 떠올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따라갈까 고민을 하며 살았죠. 시체처럼 살았어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밥도 먹지 않고 말이죠. 근근히 물만 마시면서 열흘 가까이를 버티다가 쓰러졌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그때도 왜 눈을 떴는지 제 자신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늦둥이 막내딸은 남편과 제가 딸이 너무 갖고 싶어 어렵게 도전해서 얻은 딸내미거든요. 그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은 막내딸이 그제서야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나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엄마. 딸은 저를 보며 제발 자기를 남겨두고 죽지 말라고 거의 애원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놈을 따라가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은 큰아들 놈도 바라지 않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열흘이 넘도록 제가 차려준 밥을 먹지도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된장찌개와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보, 고맙네, 고마워.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엄마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그래서 우리 아들 멋진 곳에서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을 가슴에 묻고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남아있는 둘째, 셋째 아이들과 남편이 저를 응원해 주었고 저도 많이 노력해서 일상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갔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언제라도 큰아들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가서 울고 오기도 하고 낮은 목소리로 있었던 일을 읊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기분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도 만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시골 조용한 마을에 있는 곳이었는데 남편은 농사를 짓고 저는 짬짬이 부업도 하고 농사에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작은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대학교 기숙사에서 머물고 있었고 제 품 안에는 딸 자식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이곳 시골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는답니다. 이 동네 자식들도 성장하면 하나 둘이 동네를 떠나기 마련이거든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식들을 좋은 곳으로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다르게 딸이 자라다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이 이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자는 혼자 살기 위험하니까 제가 끼고 살자고 말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농사일이나 하고 공장이나 다녀야 하는데 어렵게 얻은 딸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시골에서만 자라서 못 배우고 그렇다 보니
제 딸만큼은 남들이 다 다니는 대학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살기를 바랬거든요. 딸은 별다른 학원도 다니지 않고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꽤 괜찮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워낙에 무서운 세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딸이 있는 학교에 한 2년간은 자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조금 익숙해졌는지 저도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딸아이가 주말이나 방학 때도 집에 잘 내려오지 않고 연락도 자주 안 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에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딸에게 물었죠. 너 요즘 왜 이렇게 집에 안 와? 어? 혹시 뭐 연애하느라 바쁜 거야? 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깜짝 놀랐네.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 아이고,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네.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몇 살이고, 어디 사는데? 엄마, 하나씩 천천히 좀 물어봐봐. 우리 학교에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선배인데 나한테 진짜 잘해줘. 그리고 있잖아. 그게 뭔데 그래? 무슨 말 하려고? 남자친구가 우리 큰오빠랑 많이 닮았어. 나도 그래서 더 정이 갔던 것 같아. 엄마도 보면 놀랄걸? 딸아이는 새로 생긴 남자친구가 죽은 큰아들 놈과 많이 닮은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잊고 있던 큰아들의 이름을 듣자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후 남자친구와 둘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사진만 보았을 뿐인데 정말 착해 보이고 정이 가는 것이 진짜 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다른 건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그 친구의 모습만 보고도 충분히 정이 갔어요. 남편에게도 보여주니 정말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얼른 딸의 남자친구를 실제로 보고 싶어졌습니다. 딸아이의 말을 듣자 하니 편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고 마음씨도 착하다고 하던데 괜히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과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첫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제 죽은 큰 아들동과 많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쓸데없이 또 눈물이 나네. 아닙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큰형님 분과 제가 닮았다고요? 2년이 되려니 이런 것까지 닮나 봅니다. 어쩌면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고마워요. 내 딸한테 잘해준다고 하니 내 마음도 너무 좋네요. 정말 인연이긴 하나 봐요. 여태껏 큰아들 놈을 닮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 정말 두 분의 아드님처럼 그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저 아들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어찌나 싹싹한 성격을 갖고 있던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학벌도 괜찮고 취직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정 환경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제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딸이 남자친구라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고는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식 키우는 재미죠. 첫 인사가 끝나고 난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인연에 만나나 봅니다. 어쩌 그리 똑 닮았을까요? 그래서 더 예뻐 보이나?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더군.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보. 내 마음도 너무 좋더이다. 지금처럼 예쁘게 사랑해서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랄 뿐이요. 저희 부부는 딸애가 남자친구와 함께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부부와 만남을 가지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그런데 딸은 가끔씩 제게 남친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 근데 오빠 말이야.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야망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것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지. 안 그래도 엄마 없이 자라서 더 그럴 거야. 엄마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던데? 우리 딸 고생 안 시킬 것 같아서. 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근데 가끔 너무 욕망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단 말이지. 일부러 막 모르는 사람한테도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친해지고 이런 것도 보기가 그렇고. 그건 사회생활 하면서 남자들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다 나는. 니네 아빠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런 건 몰라서. 니네 둘째 오빠도 뭐 공부만 하는 사람이니 그런 건 모를 테고. 아무튼 엄마는 그냥 다 좋아. 다 좋다고. 에이, 엄마 우리 큰오빠 닮았다고. 무조건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끔 딸이 사랑 싸움을 하고 전화를 할 때에도 저는 그저 남자친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웬만해서는 남자친구가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년쯤 지나고 둘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둘 다 직장도 잘 들어갔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 지금은 좀 어려워도 금방 생활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사이의 집안은 정말 볼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속 사시다가 뒤늦게 재혼을 하셔서 사이를 도와줄 형편이 안 되시더라고요. 가진 것도 워낙에 없으셨고요. 저희 집안도 농사만 짓던 집이니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냥 없는 집끼리 혼순이 예단이니 생략하고 최대한 조촐하게 치렀죠. 결혼 후 한동안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정말 삶에 행복해했고 둘이 월급 받은 걸 적금도 많이 들어서 집도 장만할 것이라고 설레이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니까 금방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둘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제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해주고 싶은 심정으로 지냈죠. 딸아이를 보냈다기보다는 아들 하나를 얻었다는 생각으로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사이의 생일이나 사돈 집에 행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좋은 고기나 과일을 사서 보내드렸고 때로는 현금 봉투도 준비해서 보내드렸어요. 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좋은 며느리 들어왔다는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남들보다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싶어 제 딴에는 엄청 노력을 했네요. 가끔 딸아이가 사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 말없이 딸아이의 집에 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딸은 연락도 안 하고 왔느냐고 하면서도 좋아서 저희 부부를 반기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겨울이라 농사 지을 것도 다 끝이 났기에 심심한 저희 두 부부는 어느 날 또다시 딸아이의 집에 말도 없이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없으면 그냥 근처에 한숨 자고 다시 올라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전화도 하지 않고 현관벨을 눌러보았는데 마침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6시도 안 되어 있는 시각인데 사이가 벌써 퇴근을 해서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아, 그냥 뭐 재미삼아 와봤네. 겨울이라 농사할 거리 없고, 그래서 말일세. 마침 집에 있었구만. 우리 딸은 퇴근했나? 아니요, 이 사람 오늘 야근이라 좀 늦는다고 했어요. 아이, 그렇구만. 아이고, 춥다. 그럼 우리끼리 일단 저녁을 먹어야 하나? 남편은 감기 기운이 있어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사이에게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사이는 현관문을 끝까지 열지 않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영아, 추운데 문도 안 열어줄겐가, 어? 저기 어머님, 지금 손님이 잠깐 와 계셨어요. 그게 저 회사 후배인데 뭐 일 좀 할 게 있어서. 사이의 머뭇거림에 남편이 문을 쓱 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죠. 추운 겨울 날씨인데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저희를 보며 난처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희가 들어오자 사이의 눈치를 살피더니 외투를 입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집에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쁜 거야? 회사 후배인가?
아, 네네, 장모님. 이번에 뭐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오늘 회사에서 조퇴라는 바람에, 뭐, 그렇게 됐어요. 식사하셔야죠.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시골 노인네라고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안 하고, 아내도 없는 집에 여자 후배를 데리고 단둘이 있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딸아이는 알지 못한다는 말까지 들으니, 더더욱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어색하게 집안에 있던 저희 부부와 사이는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저는 그만 얹혀버리고 말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딸이 집에 도착했는데 몹시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차마 여자 후배가 집에 왔었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저 피곤해하는 딸아이를 위해 얼른 밥을 차려주었어요. 요즘 힘들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일이 힘들어? 아니야, 엄마. 힘들긴 뭐. 그냥 회사가 바쁘니까 그렇지 뭐. 아니,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 어제도 늦게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뭔 놈의 야근을 맨날 하는 거야.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래, 엄마.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엄마 오니까 너무 좋다. 엄마 밥도 먹을 수 있고. 자주 와, 엄마. 알았지? 딸은 뭔가 안색이 어둡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제 배로 나온 자식인데 조금만 이상해도 엄마는 눈치채는 법이잖아요. 그날 밤에 잠도 오지 않는 잠을 억지로 자고 다음날 새벽 딸네 부부가 깨기 전에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조퇴한 사람이 머리며 옷차림이며 너무 편안한 차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단정하게 양복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트레이닝복 차림인 것도 모자라 자다 막 일어난 것처럼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회사 후배라고 하는 여자도 그렇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며칠 후 조심스레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딸아이는 한참을 아무 말 없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엄마. 사실 그이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회사를 그만뒀어. 너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적금도 그렇고 너무 힘드네? 뭐? 갑자기? 시험 준비한다는 말은 없었잖아. 왜 갑자기? 그럼 지금 네가 버는 걸로 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너무 피곤한데 야근 수당도 더 챙기고 해야 지금 벌려놓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금도 하나 해약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앞으로 비전적으로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알았지? 사이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제 딸아이가 야근이 오고 닥치는 대로 일을 더해서 생활을 감당해내고 있다고요. 사실 집을 구할 때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도 했거든요. 저나 사돈 집이나 돈을 많이 보태줄 형편도 못 되었으니 말이죠. 그 대출이자랑 원금도 갚고 적금도 붙고 그러느라 둘이 불어도 빠듯한 살림살이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사이를 아들처럼 생각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정말 아들보다 더 잘해줬어요. 먼저 간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했는데 그런 사이가 우리 딸을 고생시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딸아이에게 말하지 않고 사이를 찾아 집 근처로 갔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 분명히 집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 근처에 다다라서 전화하려고 한 순간 사이는 어떤 여자와 함께 집에서 나와서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때 회사 후배라고 했던 그 여자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한 마음에 저는 사이의 이름을 크게 불렀고 쫓아가서 화를 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여자는 누구고? 또 집에서 일했나? 장모님,
여긴 갑자기 어떻게? 내가 여기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가 이 여자랑 집에서 뭘 하고 나왔는지가 난 더 중요하네.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도 말게나. 사인은 그 여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확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저 이 여자 사랑해요. 능력도 있는 여자고 제 앞길도 책임져 준대요. 그래서 저 이 여자랑 뭐가 어째? 내가 지금 무슨 소리 들을겐가? 아니지? 아닐 거야. 설마 자네가 내가 자네를 아들처럼 여기고 아껴줬는데 이럴 수는 없을 거야?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 이혼하고 이 여자랑 살겠습니다. 이놈이 정말 자네 정말 왜 이러나? 자네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 이러지 말게. 집에 정신 좀 차리게나. 사이의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새로 만난 상간녀가 돈도 있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해서 그 여자와 살겠다는 말을 하는데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동안 머리가 어지러워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가 겨우겨우 딸아이의 집에 들어가 잠시 누웠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수백 번도 더 생각을 했죠. 딸이 퇴근하고 오는 시각이 되기 전까지 무슨 결정이라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딸은 무척이나 상기된 목소리로 저와 사이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며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 아이 생겼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신기해. 내 뱃속에 새 생명이 있다니 너무 신기해. 믿겨져? 여보, 지금 이거 믿겨져? 딸아이는 임신을 했더군요. 그 말을 듣는 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사이놈도 눈빛이 피하면서 뭐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제 딸이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보며 딸아이는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좋아, 어? 엄마 이제 할머니 되는 거라고. 근데 엄마 혼자 왔어? 고속버스 타고? 아빠는? 왜 같이 안 왔어? 나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임신하니까 그런가 봐. 그래,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장해. 그래,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울면서 밥을 차려주었어요. 딸아이는 제가 차려준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또다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날 밤 막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사이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이혼이라뇨.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남자들은 어차피 조금 한눈에 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냥 한순간의 불장난이라 생각하고 사이의 마음을 돌려보기로 작정했어요. 큰 마음을 먹고 사이에게 따로 만나자고 말을 했고 저는 마음속에 있던 얘기들을 꺼냈습니다. 주영아, 이서방, 난 자네를 단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 그거 알지, 어? 아들이 어떻게 엄마를 배신하나, 안 그래?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가정으로 돌아올 거란 믿네. 장모님, 그게 있잖아요. 저 사실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기로 이미 다 마음 먹고 약속까지 한 상태라. 안 그러면 그 여자가 다 말할 거예요, 아마. 그 여자 보통 아니거든요. 지금 제게 돈까지 주면서 저를 챙겨주고 있는데 제가 이러면 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그럼 곧 태어날 아이를 애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어? 그래?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야지. 이쯤에서면 됐잖아. 뭐가 부족한가? 돈이야? 돈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여자한테 받아 쓴 거 다 주겠네. 내 적금께서 줄 테니까 기다려. 저는 그 후로 적금 든 것까지 깨서 사이에게 주었어요. 이 돈 받고 그 여자한테 다 주고
모든 것 깔끔하게 끝내라고요. 제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에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딸에게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헌신하며 살라고 결국에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사이도 아마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평온하게 세월은 흘러갈 줄 알았어요. 아이도 태어났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사이는 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알바 자리라도 구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마음을 잡았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가끔씩 딸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가 몇 시에 오는지 속 썩이는 일은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별일 없이 평안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조금씩 싸우고 그러는 건 어느 가정에서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 딸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월급이 줄어들자 저와 남편은 모자란 생활비를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이 녀석도 알바를 하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생활비가 쪼들릴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생활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한 3년쯤을 그렇게 보내면서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울면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 어떡해? 나 어떡해, 엄마? 아니, 왜 그래, 어? 진정 좀 해봐. 무슨 일이야? 이놈이 글쎄, 그동안 여자가 있었나 봐. 이제 더 이상 나랑 못 살겠대. 그년이랑 같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고 싶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랑 우리 애기는. 딸아이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사이놈이 기어코 이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동안 헤어진 로만 알고 있었던 그 여자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는 배신감에 심장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장에 딸아이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사이놈은 그 사이에 간단한 짐만 싸서 이미 떠나버린 후였어요. 딸과 손주는 엉엉 울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네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 며칠 동안 숨도 잘 쉬어지지가 않았는데 딸아이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사이놈은 나간 날 바로 다음 날에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정말 빠르게 끝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놈을 찾으러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없었지만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었고 저희 부부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제 딸과 손주를 챙겨야 했기에 그 집에서 나와 있는 돈은 다 털어서 아주 작은 방 하나를 얻어주었어요. 그놈이랑 살던 그 집은 단 한 수가도 있지 마. 너만 힘들어, 어? 마음 굳게 먹고 알았지? 이 아이 지키려면 네가 강해져야 돼. 엄마 아빠는 항상 너 도와줄 거고 네 편이니까 힘내자. 망연자실한 딸을 일으켜 세우려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울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딸아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차마 딸아이 앞에서는 한숨도 제대로 쉬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에 당분간은 제가 그 집에 함께 살면서 아이도 봐주고 딸 마음도 추스리게 했습니다. 딸은 말수가 확연히도 줄어들었고 웃는 모습도 거의 없어 반송장처럼 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큰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날까 싶어 정신과에 상담도 다니고 딸을 위해 주말에는 가수 콘서트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달이 그렇게 딸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저기 말이야, 여보, 여기 집에 좀 내려와 봐야겠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내가 주말에 그럼 손주랑 같이 데리고 갈게요. 아니, 그게 저기, 데려오지 말고 당신 혼자 와. 데려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아휴. 남편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시골집으로 내려갔는데 마을 입구 어귀에서부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꽤 규모가 커 보이는 공사였는데 동네 사람 몇몇 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웬 공사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젊은 발육치한 인간들 같으니 이거 분명히 건축허가가 안 나서 더 있네. 어떻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네. 이 땅도 안 판다는 거 거의 반강제로 팔게 하고 말이야. 이 사람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길래 남의 동네 와서 이렇게 함부로?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뭐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남자 여자 둘이 빤지르르하게 와서는 인사하더라고. 어디서 꼭 본 사람 같아. 동네 어르신의 말을 듣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잠시 후 그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쪽에서 고급 외제차가 한 대 쭉 들어오더니 제 앞에 떡하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제가 아들로 생각한 사이였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기농했거든요. 신혼부부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게 신혼부부라며 인사를 하는 사이놈을 본 순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여자는 몇 년 전 딸아이의 집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돈까지 주고 생활비까지 보태주면서 애원하고 붙들어서 헤어졌다고 확인해 받았던 바로 그 여자요. 그 둘은 저희 가족 모두를 완전히 기만했던 것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네가 여기... 알아보니까 이 동대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뭐 아직 땅값도 많이 안 올랐고 배사 냄새에 딱 들어맞고요. 제가 기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건물 월세나 받으려고 하는데 이나만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데 살고 계셨네요. 저희 부부도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놈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때마침 저희 남편이 저를 찾으러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다가 제기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나한테 전화를 하지. 여보, 이놈이 여기... 일단 들어갑시다. 당신 이러다가 쓰러지겠어. 사람 새끼 아니니까 일단 우리 진정 좀 합시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억지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물 세트를 돌렸고 바로 공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사를 짓는 그 땅 주인은 마을에 사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셨는데 선물에 바리바리 사들고 가서 며칠을 애원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도장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섭게 생긴 부동산 업자라는 사람이랑 둘이 와서 말이에요. 그 땅 주인은 절대로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여태껏 말씀하셨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딸을 버리고 저희 가족을 기만한 그놈을 이대로 놔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 즉시 그 동네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제가 아들로 삼은 전 사이라는 말을 했고 바람을 피워서 제 딸을 버린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해주었죠. 이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자리에 계셨던 어르신들은 기겁을 하셨어요. 아이고야, 세상이나 만상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요? 아니 세상 천지 벼락 맞을 놈이 어디 두꺼운 나쪽으로 여기까지 왔대요. 아이고야, 이런 인간 우리 마을에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천벌받을 놈.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저 땅도 박씨 할머니한테 반강제로 우겨서 산 땅이라고 합디다. 할머니가 그 땅을 팔고 화병까지 생겨서 며칠이 끙끙 앓아 누우셨다고요. 이런 쓰레기를 우리 마을에 가만히 내비둘 거예요? 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어디라고. 사람들은 내막을 알게 된 후 저보다 더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나중에는 감정이 제대로 추스러지지 않아 쌍욕까지 막 퍼부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놈이 이사 왔다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사이놈은 저를 보자 화들짝 놀라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더군요. 야, 이 쓰레기야. 이놈이 한지 구리니까 문 안 열어주는 거지. 그래, 그럼 내가 여기서 떠들어 볼 테니 안에서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돈 준 게 얼마지? 네 불륜느라 헤어지라고 돈 줬더니 네가 헤어진다고 했지. 이놈은 네 여자를 돈으로 생각하는 놈이잖아. 밖에서 실컷 떠들어대니 사이놈이 문을 열면서 화를 내더군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왜? 무섭냐? 무서운 건 있냐? 네 마누라가 들으니까 안 되겠디? 더 말해줘. 돈 받아 먹은 게 있어서 못 헤어진다고. 네 일부러 그랬지. 그리고 나서 내가 돈 주니까 헤어진다고 하고 생활비 주니까 확실하게 끝낸다고 했지. 처음엔 사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돈이었다고. 돈 때문에 얽힌 거라고. 너 같은 쓰레기를 내가 우리 큰아들이랑 닮았다고 한 것 자체가 모독이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쳤지. 아이씨 진짜 늙은이가 뭘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자꾸 꺼내요. 이혼까지 다 한마당에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꺼지세요. 당장요. 사이놈은 그 자리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 안에서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이놈이 어떤 놈인지 말이에요. 이걸 알고도 과연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그렇게라도 소리를 지르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장님을 만났는데 이장님도 마을 사람들이 그 사이놈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는 말까지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 동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은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법적으로가 아닌 도의적인 문제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하며 서로를 붙들고 엄청 울었습니다. 먼저 간 큰아들 놈과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년을 저희 부부 마음속에 아들로 살았던 이 사이놈이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니 더 가슴이 시리고 힘들더라고요. 며칠이 흐른 후 사이놈이 진행 중이던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나와서 공사를 못하게 했거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 땅 주인 할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사이놈은 그 후로 아주 잠깐은 잠잠했어요. 집에 처박혀 있는 건지 나간 건지 비싼 수입 자동차는 보이지도 않았고 집안 하루 종일 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이놈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 문을 발로 막 차면서 소리소리 질렀어요. 문 열어! 감히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당장 문 열라고 당장! 노인네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저희 부부는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고 있다가 하도 소란을 피우길래 잠시 후에 나가보았습니다. 이미 너무 시끄럽게 소란이 일자 동네 사람들 몇몇이 나와 계시더군요. 사이놈은 만취가 돼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말했어요. 내가 왜 나가? 내가 이 동네에서 왜 나가냐고. 내가 내 돈으로 땅 사서 건물 짓고 집 샀는데 내가 왜 나가? 아, 절대 안 나가. 당신들이 뭐라고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죄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쫓아내는 게 정상이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놔. 이놈의 인간아. 네가 정상이 아닌데 우리 보고 정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말이 돼? 너는 쓰레기야, 쓰레기. 처자식 버리고 못된 짓 하고 온 인간을 여기서 환영해 줄 거라 생각하냐? 그것도 장모돈까지 받아 처먹었으면서 하는 짓 하고는 아주 꼬라지 웃긴다. 니네 아버지 욕먹이는 꼴 보이니까 좋냐 이거사? 왜 다들 나한테를 치더랴. 당신들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떠나고 내가 정말 여기 다 불질러 버릴 거야. 다 박살내 버릴 거라고. 사이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로 막말을 짓거리며 말리는 동네 어른들을 밀치기까지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르신 한 분이 논두렁 쪽으로 넘어지면서 구르셨고 결국 경찰까지 오고 병원에 가시고 난리도 아니었죠. 동네 분들은 입을 모아서 사이놈을 쫓아내자고 하셨고 결국 그 등살에 이기지 못하고 사이의 부인은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봤던 그 이야기를 듣고 먼저 떠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돈으로 본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결국 사이가 이 동네를 떠나고 나서 딸에게 그동안 이어난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딸은 이제 더 이상 화도 내지 않고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씁쓸한 표정만 짓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런 못난 사람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네가 왜 미안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미안해, 내가. 네 오빠랑 닮았다고 좋아서 내가 먼저 잘해보라고 한 거. 바보같이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 인생을 오래 산 이 애미가 사람 볼 줄도 모르고 그랬어. 정말 미안하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더 이상 딸과 사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소식을 모르던 사이는 한번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행색은 꼭 거짓고를 해가지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딱 다 뺏기고 혼자서 갈 것도 없이 그러고 있나 보더군요. 예전 같으면 따뜻한 밥도 챙겨주고 했을 텐데 그러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것 같네요. 당장 돌아가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네가 네 자식한테 올바른 애비 모습 보여주고 싶으면 앞으로 인생 열심히 살아. 여자 돈에 붙어서 그렇게 날로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이제 거짓골이 돼서 다시 찾아? 끝까지 이놈이 정말. 장모님, 아니 어머님, 저 큰아들과 닮았다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제발요, 제가 그때를 미쳤었나 봐요. 이놈이 어디서 그 애를 함부로 입에 담아. 이 더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당장 꺼져. 썩 꺼져. 네 자식한테 당당한 아빠가 돼서 나타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야. 피말리는 복수를 하고 나니 사이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도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식구는 못 사는 세상이라는 것도 알려줘야죠. 제 딸은 지금 세상에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멋진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강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아이 키우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고요. 언제나 항상 부모는 자식 편이라는 말을 해주며 저는 오늘은 딸아이의 집에 가봅니다. 부디 저희 딸과 손주의 앞날에 행복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아요. 제 긴 글 어떠셨나요? 파렴치한 인간 얘기 때문에 속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 제 마음은 너무나 홀가분해진 것 같네요. 제 긴 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글을 마칠게요.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